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창업 3년 차에 회사가 안정화되었을 때 채린이와 결혼했습니다. 미술학원 원장이라는 직업이 그녀에게 참 잘 어울렸죠. 첫 만남에서 느낀 예술적 감성이 저를 사로잡았던 겁니다. 저는 강도윤, 35살의 평범한 IT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학창 시절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했고 대학 졸업 후에도 꾸준히 밤을 새워가며 창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연애는 뒷전이었는데 31살의 채린이를 만났습니다. 도윤 씨는 기술적인 감각이 있으시네요. 저는 그런 분들이 좋아요. 전시회에서 처음 만난 채린이의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미술과 기술, 언뜻 보면 정반대 같지만 우리는 의외로 많은 것을 공유했어요. 결혼 초에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채린이가 선택해준 넥타이를 매고 퇴근 후엔 함께 전시회를 다니거나 와인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지요. 딸 수빈이가 태어난 후에도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바빴지만 그 바쁨이 행복했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 미술계 세미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채린이의 외출이 어느새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바쁜 회사 일정 속에서도 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퇴근 시간을 앞당기고 주말엔 수빈이와 놀이공원도 가고 아빠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채린이의 미술계 인맥 관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차지했어요. 이 전시회는 꼭 가봐야 해. 요즘 트렌드를 알 수 있거든. 이 작가님과 친분을 쌓아두면 나중에 학원 운영에 도움이 돼. 항상 그런 말들로 늦은 귀가를 정당화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직업적 열정이라 생각했어요. 예술가의 아내로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향수 냄새가 달라졌고 문자 알림이 오면 화면을 급히 가리는 모습도 보였죠. 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그냥 제 과한 의심일 수도 있으니까요.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날이었습니다. 정혜진 비서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사모님은 또 세미나인가요? 정혜진의 말투에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란 걸 직감했죠. 정혜진은 제게 친누나 같은 존재입니다. 대학 동기로 창업부터 함께했고 회사의 실세이기도 하지요. 그녀의 말은 항상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늦게 끝나나 봐. 아직 연락이 없어. 정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곧 6시간짜리 회의가 있어요. 그 전에 좀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결혼 생활에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술계 세미나라는 말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그저 또 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완벽했던 우리의 결혼 생활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휴대폰에서 자주 연락 오는 남자분이 있더라고요. 김상도라는 분. 정혜진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김상도라는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제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니까요. 채린이가 침실에 두고 간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사생활을 감시한다는 건 우리 관계의 신뢰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정혜진의 말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채린이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면을 보게 됐고 그곳에는 분명 김상도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도윤아, 요즘 네 와이프 잘 보고 있다.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더구나. 메시지 내용만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 내 옛 담임 선생님이 내 아내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그것도 이른 아침에요. 김상도 선생님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가장 존경했던 분이었습니다. 문학과 미술을 가르치셨는데 항상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 주시고 진로 상담도 성심성의껏 해주셨죠. 그분이 제 아내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체리나, 혹시 김상도 선생님 알아? 아내는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제 질문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김 선생님? 미술계에서 유명한 분이잖아요. 예전에 오빠 담임 선생님이셨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요즘 우리 학원에 가끔 특강도 오시고 미술계 행사에서 자주 뵈어요. 그녀의 설명은 말이 됐습니다. 김상도 선생님은 퇴직 후 미술평론가로 활동하신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찝찝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 채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에 도착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 채팅방이 생각났어요.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몇 달 전 김상도 선생님 관련 소식이 보였습니다. 은퇴 후 미술평론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시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첨부된 사진에는 최근 열린 전시회 개막식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김상도 선생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옆에 서 있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채린이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단순한 사제관계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고 채린이의 허리에 살짝 올려진 김 선생님의 손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밤 채린이는 또 미술계 세미나를 핑계로 늦게 돌아왔어요. 향기로운 와인 냄새가 났고 평소보다 더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또 보자. 발신자는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던 선생님과 사랑하는 아내,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내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직감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진을 따로 불러 상담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회사의 비서이자 저의 오랜 친구로 어떤 일이든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정 비서, 혹시 채린이에 대해 뭐 더 알고 있는 거 있어? 정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채린이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열려 있었어요. 사모님 소셜미디어에 너무 자주 한 남자가 태그됩니다. 바로 김상도 선생님이에요. 댓글이나 좋아요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정혜진은 화면을 넘기며 채린이가 올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미술 전시회나 세미나 사진이었는데 하나같이 김상도 선생님이 함께였어요. 문제는 둘의 거리감이었습니다. 너무 가까웠고 어떤 사진에서는 김 선생님의 손이 채린이의 허리에 얹혀 있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지인 사이로 보기엔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이런 사진들이 많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한 번은 사모님과 김 선생님이 함께 차에 타는 걸 봤어요. 제가 우연히 강남에서 쇼핑하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혜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사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채린 사모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혹시 정혜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채린이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보통은 하지 않을 일이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의심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채린이가 또 세미나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 차고로 내려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영상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처음 몇 개의 영상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학원과 집, 마트를 오가는 일상적인 장면들이었죠. 하지만 사흘 전 영상에서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채린이가 낯선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고 잠시 후 김상도 선생님이 차에 탔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어딘가로 향했어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 김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채린이의 손을 잡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채린아, 오늘은 어디로 갈까? 우리만의 장소로. 김상도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채린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채로 사라지는 영상을 보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존경했던 스승과 사랑하는 아내가 배신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죠. 블랙박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2시간 후 두 사람은 다시 차에 탔어요. 김 선생님의 머리카락은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채린이의 립스틱은 번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김 선생님은 다시 한번 채린이의 손을 잡았어요.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때는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갈게. 그리고 김 선생님이 차에서 내리기 전 채린이의 뺨에 키스하는 장면까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영상을 다 본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혜진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정비서, 내가 지금 눈으로 본 게 사실일까? 내가 존경했던 담임 선생님과 내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특히 김상도 선생님에 대한 배신감이 컸어요. 학창 시절 저에게 도덕과 인생을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분이 제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다니. 그리고 채린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채린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침착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척했지만 내면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채린이는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민아 어땠어? 채린이는 오늘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민아가 유익했다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렸어요. 수빈이가 잠든 후 저는 결심한 대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채린아, 김상도 선생님과 무슨 사이야? 채린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 대답했어요. 무슨 뜻이야? 그냥 미술계 선배이자 오빠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잖아. 그래. 그런데 왜 너희 둘이 손잡고 다니는 거야? 왜 그분이 내 뺨에 키스를 하는 거고? 채린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빠가 오해하고 있어. 우리는 그저 예술적인 감정 교류를 하고 있을 뿐이야. 김 선생님은 내 멘토고 내게 많은 영감을 주시는 분이야. 예술적인 감정 교류? 그게 뭐야? 남의 남편 몰래 만나서 손잡고 키스하는 게 예술이야?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채린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두 보여주었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자 채린이는 결국 사과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김 선생님과 특별한 감정을 나눴을 뿐이야. 육체적인 관계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했고 채린이의 눈빛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채린아,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는 우리 호텔에서 만나자. 내 남편은 여전히 모르지? 침묵이 깔렸습니다. 채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상도 선생님, 저 강도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7반이요. 전화 너머로 김상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아,
도윤이구나. 오랜만이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 아내와 어떤 사이신지 궁금해서요. 김상도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것처럼 침착했어요. 도윤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 예술은 감정의 세계야. 우리는 그저 서로의 영감이 되어주는 사이일 뿐이야.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던 그분이 지금 제자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예술을 핑계로 불륜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저희 가정을 망가뜨린 건 예술이 아니라 선생님과 채린이의 이기심입니다. 통화를 끊고 채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채린아, 난 변호사를 선임할 거야. 증거도 충분해. 이혼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거야. 채린이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배신이었으니까요. 존경했던 스승과 사랑했던 아내, 두 사람 모두에게 느낀 배신감은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분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냉정함도 생겼어요.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닌 법과 증거로 대응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채린이의 울음소리와 애원은 뒤로 한 채 오직 앞으로의 계획만 생각했어요. 정혜진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어떻게 됐나요? 모든 게 사실이었어. 채린이와 김상도 선생님이 불륜 관계야. 정혜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실용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증거는 확보하셨죠?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물증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 정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공유했어요. 채린이와 김상도가 자주 만나는 모텔의 위치,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 등 놀라울 정도로 자세한 정보였습니다. 정비서,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냈어? 사장님, 제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사모님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월급에서 공제해 주세요. 그녀의 충성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혜진의 도움으로 저는 둘의 모텔 출입 기록, 호텔 영수증, 함께 찍힌 사진 등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김상도가 채린이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는 채린이에게 저와 이혼한 후 재산 분할로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라고 조언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 회사의 기밀 정보까지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채린아, 남편 회사가 곧 대기업과 계약한다며? 그 정보 좀 자세히 알려줘. 투자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 경제적 이득까지 노린 계획적인 배신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더욱 냉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어요. 즉시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 상담했습니다. 강 사장님, 현재 확보하신 증거만으로도 상간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양육권인데 어머니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 딸은 제가 키울 겁니다. 채린이는 자격이 없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채린 씨의 부적절한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다는 증거도 필요해요. 저는 수빈이와 함께 보낸 시간, 육아에 참여한 기록, 아이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 노력한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정혜진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녀는 제가 회사 일로 바쁠 때도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찍 퇴근하고 주말에는 온전히 수빈이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증언해줬죠. 채린이에게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울며 매달렸지만 제가 확보한 증거를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회사 지분도 요구할 거고 수빈이 양육권도 포기 못해. 채린이의 위협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결심했어요. 김상도에게도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불륜 사실과 함께 제가 확보한 증거들을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알렸죠. 정비서, 이제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해. 나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어. 정혜진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계획이신가요? 채린이와 김상도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그들의 사회적 입지를 무너뜨릴 거야. 저는 채린이의 미술학원 학부모들에게 은밀하게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불륜 사실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가정 문제로 학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암시를 주었죠. 김상도의 경우 미술계 인사들에게 그의 윤리적 문제를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당신이랑 그 사람, 이제부터 내 상대는 법이야. 채린이에게 한 이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이제 감정은 뒤로 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조직적으로 정리하고 일정표를 만들어 법적 절차를 꼼꼼히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 배신당한 남편이라는 꼬리표가 붙을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으니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죠. 오히려 이 상황을 당당히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수빈이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일이었어요. 6살 아이에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빈아, 아빠하고 엄마가 잠시 떨어져 살게 될 것 같아. 하지만 아빠는 항상 수빈이 곁에 있을 거야.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수빈이의 일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학교와 학원 일정은 그대로 유지했고 주말에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죠.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첫 심리 날짜를 받았습니다. 채린이 측 변호사는 끊임없이 합의를 종용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계획적인 배신과 기만이었으니까요. 합의금을 제시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김상도에게도 같은 태도로 임했습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의와 책임을 묻고 싶을 뿐이에요. 소송 준비가 한창일 때 정혜진이 결정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김상도와 채린이가 함께 투자한 갤러리 계약서와 둘이 함께 찍힌 더 많은 사진들이었어요. 심지어 나중에 사업 확장을 위한 계획서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회사 정보와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접근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죠. 소송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채린이와 김상도의 불륜 소식이 미술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소송 관계자나 주변인 중 누군가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소문 정도였지만 곧 사실로 확인되면서 두 사람의 평판은 급속도로 추락했어요. 김상도는 예정되어 있던 대형 전시회에서 초청이 취소되었고 미술 비평가로서의 활동도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윤리를 강조해온 그의 이력 때문에 제자의 아내와 불륜이라는 스캔들은 치명적이었죠. 그의 갤러리 방문객은 급감했고 일부 작가들은 그와의 협업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채린이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술학원 원장으로서 그녀의 위치는 학부모들의 신뢰에 기반했는데 불륜 소식이 퍼지자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다른 학원으로 옮겼어요. 학원 수강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결국 채린이는 원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되었어요.
배신당한 남편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회사 임직원들과 거래처에서는 저의 의연한 태도에 오히려 신뢰가 높아졌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활용해 사회관계망의 가정지키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 사연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소중함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상 외로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고 회사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회사 주가가 상승세예요. 투자자들도 사장님의 위기 대처 능력에 호평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혜진의 보고는 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 채린이와 마주치는 일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수빈이의 어머니가 이제는 차가운 법정에서 상대방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어요. 화려했던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사라지고 지친 표정과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상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위엄 있게 교단에 섰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법정에서 그는 계속해서 시선을 피했고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상도 증인, 채린 씨와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였다고 주장하셨는데 이 호텔 영수증과 사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김상도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예술적 교류를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채린 씨가 제 작품 세계를 이해하길 원했고 그의 변명은 너무나 허술했고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추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이 문자 메시지들은요? 채린아, 남편 몰래 만나자라는 내용이 예술적 교류를 의미합니까?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상도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고 채린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승리를 확신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이 승리가 정말 제가 원하던 것인지 이것으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수빈이를 생각하니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딸의 미래와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지고 있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채린이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법정에서의 냉랭한 태도와 달리 사적으로는 화해를 제안해 왔어요. 도윤 씨, 우리 이러지 말고 합의하는 게 어떨까요? 수빈이를 위해서라도. 처음에는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지만 몇 번의 만남 끝에 채린이가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고 수빈이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진실해 보였어요. 나도 엄마야. 수빈이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해. 김 선생님과의 일은 다 끝났어. 다시 시작하자. 저는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수빈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혜진의 조언이 제 결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진정한 변화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혜진의 말대로 저는 채린이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내심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곧 증명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혜진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채린 사모님이 김상도 씨와 다시 연락하고 있어요. 제가 우연히 둘의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정혜진이 보내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채린이와 김상도의 대화였어요. 재판이 끝나기 전에 도윤이를 설득해야 해. 합의하면 상간소송도 취하할 거야. 그럼 당신도 안전해지고
그래, 잘하고 있어. 재산 분할만 챙기고 나와. 우리는 나중에 다시 만나면 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체린이의 눈물과 후회, 모든 것이 연기였던 거죠. 그녀는 여전히 김상도와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저를 기만하려 했어요. 이번에는 양육권을 무기로 삼아 합의를 종용하고 재산을 나눠 가지려는 시도였습니다. 즉시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로 재판 결과는 확실해졌습니다. 양육권 문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정혜진의 도움으로 저는 체린이의 계획에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더 이상의 사적인 만남을 거부하고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기로 했어요. 체린이는 격분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도윤 씨, 난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었어. 왜 이렇게 냉정하게 구는 거야? 체린 씨, 당신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아요. 앞으로는 법정에서만 만납시다. 결정적인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면서 재판은 급속도로 저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체린이와 김상도의 계획이 모두 밝혀졌고 두 사람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재판장도 그들의 행동에 명백한 불신을 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매우 계획적이고 기만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닌 의도적인 가정 파괴 행위로 보입니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체린이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수빈이의 그림과 편지를 들고 법정에 나타났어요. 이건 수빈이가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빈이의 일기장과 심리 상담사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수빈이는 어머니의 잦은 부재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와는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법정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끝나고 최종 판결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마지막 결과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쟁점에서 저에게 유리한 결과였어요. 단독 양육권을 얻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체린이는 제한적인 면접 교섭권만 인정받았고 김상도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으니까요. 수빈이는 이제 한동안 엄마 없이 자라야 했고 제가 존경했던 스승의 이미지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체린이와의 행복했던 추억들도 이제는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도 생겼습니다. 정혜진은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회사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수빈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했어요. 판결 이후 체린이와 김상도는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체린이의 미술학원은 결국 문을 닫았고 김상도는 미술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어요. 그들은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지는 존재가 되었죠. 저는 수빈이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작은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이었어요. 수빈이가 자연과 함께 자라길 바랐기 때문이었죠.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아빠, 우리 집 진짜 좋아요. 정이모도 자주 놀러 와요. 정혜진은 이제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빈이를 자신의 조카처럼 아끼고 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한 관계라고 수군거렸지만 저희는 그저 서로 의지하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사장님, 이제 그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요? 도윤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느 날 정혜진의 제안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일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정혜진이 아니었다면 채린이와 김상도의 계략에 넘어가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제 회사 밖에서는 그냥 도윤이랑 혜진이로 지내자. 그렇게 저희는 서서히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갔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빈이의 속도에 맞춰서요. 혜진이는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사업도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더 강해졌고 결단력 있는 경영자로 성장했어요.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든 셈이었죠. 미디어에서는 시련을 이겨낸 성공 신화라는 타이틀로 저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수빈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모든 생활이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가끔 채린이가 면접 교섭권에 따라 수빈이를 만나러 왔지만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녀는 새로운 삶을 찾아 멀리 떠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수빈이가 잠든 후 정원에 나가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나왔어요. 도윤아, 이제 정말 행복해? 그녀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행복해. 아내도 스승도 사랑도 모두 허상이었지만 내가 얻은 건 더 이상 속지 않는 눈이었어. 그리고 말을 멈추고 혜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어둠 속에서 별들이 밝게 빛났고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 흐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어요. 배신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저희 가족. 수빈이, 혜진이, 그리고 저.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롭게 써내려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그리고 난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